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OBS 라디오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많이 넘었죠. 적당 덕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당 덕후는 정말 덕후들만 출연하는 건가요? 머글은 아니 보통 사람은 출연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머글 아니요 보통 사람들도 특정 취향에서는 분명히 덕후일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평범 그 잡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특정 취향이나 특정 부문에서는 분명히 덕후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덕후라는 이야기이죠. 덕후를 구성하는 구성분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겁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덕후란 뭔가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래서 조금 질리는 성향의 사람들일 거라고요?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덕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어쩌면 덕후일지도.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스스로 덕후라 인정하지 못하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어엿한 덕후.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 수 있죠. 바로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한 달간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체르노빌 소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을 지은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현재는 30대 초반이지만 아직도 소녀라고 우기는 체르노빌 소녀 심수진입니다. 마음 많은 소녀 체르노빌 소녀. 실명을 벌써 시원하게 공개하셨네요. 예, 뭐 안 될 게 있나요? 네, 공개하셔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체르노빌 소녀 심수진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 적당 덕후가 약 12회째 들어서 드디어 여성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박수! 박수! 쏘리 질러!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심수진님은 미모십니다. 제가요? 근데 종종 듣지 않으신가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런 네. 말씀 하셔도 되는지. 여러분의 튜브, 당신의 튜브에서 심수진 체르노빌 소녀를 검색하시면 얼굴이 잘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제 말이 거짓인지 거짓이 있다면 얼마만큼 거짓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거 조금 진짜 민망해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 방송에서 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러놓고 뭐 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에서는 이제 저를 알고 불렀지만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출연자 입장에서는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 게스트로 불려나갈 때 그런 소개 많이 하거든요.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불렀잖아요. 근데 뭐 내가 자기소개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 적당덕후에서는 일단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를테면 지난 방송까지 나오셨던 문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상 최강, 우주 최강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뼈를 묻고 있는, 묻겠다는 피와 땀과 눈물을 경기도에 쏟아부은 경기도 별곡의 저자 문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소님은 체르노빌 소녀를 준 말이죠. 네. 채소님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정말 보통의 여행자 중에 한 명인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혹은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파헤치거나 부딪히는 걸 좋아하는 조금은 변태 같은 면을 가진 이상한 여행자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일컬어 덕후라고 부르죠. 네, 정작 채소님 본인은 스스로를 덕후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적당 덕후 PD님인 아재 덕후님을 보면은 저는 덕후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아재 덕후님은 비과학이라고 안 좋아하시지만요.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재 덕후님은 J시거든요. 제가요? 예. 저는 알고 있어요. J신 아니, 거를.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시죠? 제가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누가 봐도 테스트를 당했습니다. J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몰입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 편인데요.
어쩌다가 관심사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 굉장히 피곤해질 정도예요. 답변하시는 게.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파워피라서 그런지 덕질도 좀 계획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뭔가 꽂히면 집요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어두운 역사와 이야기를 가진 다크 투어리즘에 끌리고요. 또 모험심이 강해서 불편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몸으로 부딪히고 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원전 사고가 있었던 체르노빌도 3번이나 방문을 하신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데 꽂히세요. 그런 점들이 남들이 좀 가지 않는 혹은 하지 않는 여행 스타일을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취향이나 특정 부문에서 이런 좀 성향을 보이는 것도 덕후라면 맞습니다. 네, 저 또한 어마무시한 덕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엿한 덕후시죠. 본인은 인정을 못 하셔도요. 어엿한 덕후십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덕담 감사하고요. 체르노빌 소녀님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체르노빌 소녀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 나간 여행 경력이 이력자입니다. 일단 국내 여행은 따릉이 같은 자전거를 타고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하셨고요. 뭐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아시아 여행에서 이탈리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중미에서 시작해서 남미까지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를 타고 넘은 겁니다. 그래서 칠레 남단까지 가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투르메니크스탄에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여행을 굳이 하겠다고. 그 말은 이란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미국의 아주 우호적인 친서방 국가들 여행은 물 건너갑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좀 건방지죠. 우리의 적산국가 여행을 했어? 그렇다면 당신은 일단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 라고 제한을 둬요. 그래서 미국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틀림없이 못 들어가실 게 틀림없는 이런 여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닉네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체르노빌 소녀라는 이름은 이분이 체르노빌 방문만 그 원자력 사고가 났던 그 체르노빌이죠. 체르노빌 방문만 3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르노빌 소녀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나 여러분의 튜브 등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서 출간 제의를 받으셨어요. 출간 제의를 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네. 2019년에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몇 년이라고 말하기도 좀 네, 민망하네요. 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원고는 갖고 있으나 네, 죽기 전에는 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체르노빌 소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개를 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덕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덕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네. 원래는 이런 여행 이야기를 가지고 출연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방송 작가 일을 3년 차로 주로 행사 관련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사요. 네. 네, 안타깝네요. 네, 저도 행사 전문 PD로서 행사의 본질이 그런 거죠. 행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먹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내가 아주 큰 욕을 먹진 않겠다 정도만 해도 그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사는 만들지 마시고요. 즐기십시오. 페스티벌, 축제 이런 거는요.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냥 가서 즐기십시오. 네, 참여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볼 때가 재밌는 거죠. 만들기 시작하면 색다른 지옥이 펼쳐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오늘 채소님과 여행 이야기를 할 건데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채소님의 아주 익스트림한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KA 미친 여행기. 왜 미쳤냐면요. 우선 이탈리아 남과 여행 중에 눈이 맞아 자전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기. 그 이탈리아 남을 만났던 게 남미나 중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투르크메니스탄 네. 그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다가요. 이렇게 우연찮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우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대체 어디에서 하실 분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하고요. 이란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는. 네,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먼 서쪽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탄 국가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그나마 가깝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참 서쪽으로 가야 나오는 곳이죠. 그곳을 여행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하루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게 다였어요. 그러다 덜컥 그 사랑에 친 빠져.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었던지라 한국으로 아니 돌아갔었거든요. 그럼 여행은 비행기를 타지. 네, 그러면 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던 친구였어요. 이탈리아 친구였죠. 네,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아시아 그렇죠. 우즈베키스탄까지 예. 도착했다가 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했으면 일단 그리스를 건넜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동유럽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리스에서 튀르키예를 네, 터키. 거쳐서 거기서 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그런데 그리스도 엄청난 산악 지형이고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도 만만치 않고요. 튀르키예는 네, 아나톨리아라는 이름에서 옛 지명이 거기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험한 곳만 골라서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그 옛 파미르 하이웨이라 그래서 고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네. 말은즉슨 거기도 엄청난 산맥들이 굽이고 펼쳐진 곳이다. 그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신 건가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나신 건가요? 우즈베키스탄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서 체르노빌 소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네.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나머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까지 지나 중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칭다오까지 네. 네,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되게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한 달. 네. 야, 열심히 탔구나 자전거를 아주. 열심히 타기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비자가 이제 그 날짜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 중간중간에 기차를 타야 되는 음. 구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다 보니 얼추 생각해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칭다오, 청도까지 중국 청도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한 5,000km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 길은 6,500km, 7,000km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직선으로 못 달리니까. 훨씬 많죠. 그쵸? 훨씬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중간에 산맥들도 많았을 텐데 네. 그 거리를 한 달 만에 왔으면 엄청난 채소님도 자전거를 타니까 잘 아시잖아요. 6,000km 정도를 한 달 만에 왔다는 거는 무조건 한 달에 100km 이상 자전거를 탔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전거를 하루에 100km 이상 타는 게 한 번은 괜찮죠. 평지면 괜찮아요. 네, 평지는 괜찮고 하루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한다는 거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왜 무서우셨어요? 약간 되게 로맨틱하게 들리면서도 되게 무서운데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게 로맨틱하게 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하다못해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아니면 자전거를 뭐 열차에 싣고 금방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를 꾸역꾸역 페달을 하루에 100km씩 밟아가면서 딱 하루 먼 동양의 어느 낯선 나라의 여자를 그것도 궁금해요. 체르노빌 소녀는 이탈리아를 못 하실 거고요. 네, 전혀요. 이탈리아 남자도 우리말을 못 하겠죠. 그럼요. 체르노빌 소녀는 영어를 잘하십니까? 아니요. 이탈리아 남자는 영어를 잘했나요? 저보다는요. 저는 두 분을 한 번씩은 만나봤으니까 네, 이탈리아 남자도 영어가 유창하진 않습니다. 대화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야,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네네. 그거라고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되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타입이었어요. 서로가.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듣고 계시는 PD님은 너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냐고. 예, 제 진짜 일화인데요.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는 영어를 곧잘 합니다.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영어가 완벽히 브로큰 잉글리시였어요. 흔히 하는 얘기죠. 브로큰 잉글리시. 그러니까 문법 안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대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단어를 몇 마디 이렇게 무슨 단어 하고 이쪽도 무슨 단어를 하는데 둘이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 거 대체? 너무 잘 알아들었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경우. 이런 것이 바로 파워 오브 러브. 이 아니었을까? 였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이탈리아 남자와 길에서 만나는 러브 스토리는 앞으로도 차근차근 중간중간 에피소드를 펼쳐질 거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여행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중에서도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넘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안데스 얘기로 곧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데스 산맥을 그 전에 여행하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그 산맥이 어떤 산맥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안데스 산맥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스쳐 지나가듯이 제 귓가에 들리기만 했던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네, 솔직하시고요. 네, 네. 그냥 아주 높은 산맥이 있다. 안데스 네. 산맥 그 어디 정도.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혹시? 사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두 분이서 자전거로 남미 여행을 하자는 거는 언제 결심하고 언제 합의된 일입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저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그때 저도 여행을 한창 많이 다니던 시기여서 좋지. 나도 여행 같이 음. 가는 거 좋아. 그랬더니 남미를 가지 않겠냐고 네.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덜컥 네. 남미.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오케이. 네. 나도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한 게 자전거를 이제 음. 저희 집에다가 묶어놓고 그러니까 설마 저 친구가 나랑 여행을 가자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자니 않겠지? 그럼 자전거는 한국 내 집에다 묶어놓고 둘이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바로 그거죠. 네. 이 친구가 안 된다. 나는 안 돼. 그 부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고집이 있어. 고집도 있고 부심도 있고 네. 나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로지 자전거로 여행을 한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큼은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하나 청취자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게 있죠. 이탈리아 남도 덕후입니다. 100% 덕후예요. 100% 자전거 덕후. 자전거 덕후죠. 네. 네.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자전거 한 대 살게 라고 해가지고 네. 시작된 거였었어요. 그 전에 채소님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셨나요? 저는 자전거를 전혀 타지 않았었고 그 전에는 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정말 안 좋아해요. 네. 익스트림한 그런 활동들을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지만 평상시에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네. 그래도 국토종주를 한번 해본 경험은 있었어요. 아,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한번 하셨군요. 그 전에. 네, 그것도 동네에 마실 나갈 때 그렇죠. 타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따릉이. 근데 따릉이는 여러분 생각보다 고사양 자전거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좋은 자전거고요. 따릉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그 네. 말은 장거리를 타면 안 되는 자전거거든요. 슈퍼 갈 때 타는 그렇죠. 거. 예, 정말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세탁소에 옷 찾으러 갈 때 네네. 이럴 때 타는 그러니까 한 번의 주행 거리가 진짜 길어야 10km 이상 넘어가면은 몸에 무리가 빡빡 오는. 그리고 그런 자전거로는 또 언덕도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죠. 네. 근데 그런 자전거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를 자전거길로 국토종주를 하셨다. 네, 나 국토종주도 한번 해봤는데 네. 남미라고 뭐 못할 거 있어? 이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짐작하실 수 있죠. 이분이 이렇게 무모합니다. 야, 이 자전거 초보가 하루에 100km를 타는 거 하루는 될지 몰라요. 근데 이틀째부터는 엄청나게 힘드셨을 텐데. 그게 뭐예요? 첫날부터 힘들었죠. 첫날부터 힘들었고 뭐 이틀 두 번째 날에는 뭐 넘어지고 세 번째 날에는 뭐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아그로깡그로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약간 무모한 면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혹시 죄송한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별이었습니다. 실연을 당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연을 당하신 거죠. 네, 그게 정확히는. 그 이별의 고통을 네. 육체적 고통으로 바꿔서 그래도 이별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네. 저는 네팔 안나푸르나 등반에 최초의 등산을 하러 네. 예, 더군다나 등산을 좋아하시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등산이라니까요. 인생 최초의 네, 뭐 인생 뒷동산 빼고요. 인생 최초의 등산을 관악산이나 인수봉이나 북한산 뭐 설악산 이런 곳이 아니라 안나푸르나로 안나푸르나는 해발 몇 미터죠? 제가 5,400m였을 거예요. 다녀온 곳이. 그러니까 안나푸르나는 그거보다 더 높은데 어쨌건 올라가신 트레킹 코스는 네. 5,400m. 자전거로 국토종주도 한번 해봤고 내가 안나푸르나도 갔다 왔는데 네. 뭐 남미 어딘진 모르겠지만 자전거로 못 넘겠냐라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친구의 부심을 해결해 주고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고요. 자전거로.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자전거 싣고 출발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한번 사전 훈련, 전지 훈련, 스프링 캠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자전거는 그 따릉이 같은 생활 자전거는 아니었을 거고. 생활 자전거는 아니었고요. 네. 이미 한번 겪어본지라 좀 장비의 중요성을 네, 깨달으시고.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새로 구매를 했었고요. 네. 그냥 보통의 알루미늄 재질의 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고요. 기아가 3곱하기8 24단이더라고요. 오, 괜찮네요. 네. 그나마 저렴한 편, 한 40대 초반 가격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40만 원 초반대 구입하셨으면 그렇게 고성능의 자전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냥 보통 일상 주행에 되게 편안한 수준. 네, 맞습니다. 자전거 본연의 무게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희가 무게를 달 때마다 짐들이 다 주렁주렁 있었던 아니 상태라 처음에 비행기에 자전거를 수화물로 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게를 재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10kg는 넘었죠. 10kg가 뭡니까? 훨씬 넘었죠. 한 그 15kg 그 정도면, 예. 됐을까요? 최소 15kg 이상 나갔었겠죠. 일단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정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여행을 하고 거기서 또 일본에서 남미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를 짠 거. 굳이. 네, 굳이. 네, 대체. 네, 제가 왜 존재할 수 없죠.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마 채소님은 지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안데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안데스란 어떤 곳인가? 그 전에 모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데스가 얼마나 높은 데인지 감을 잡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게 제가 안데스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안데스 산맥을 넘으셨다면 자전거로 넘으셨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어필만 탔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도 언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나오다가 다시 내리막길 이제 끝났나 그럴 리가. 더 큰 언덕이 기다리고 있겠죠.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회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게 페루 도착해서 네. 리마에서부터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해발 0m. 리마에서부터 너무 네, 좋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듣는 청취자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차근차근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안데스 산맥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데스 산맥은 이를테면 남미의 태백산맥 같은 느낌이죠. 남미 전체를 한반도라고 본다면 안데스가 바로 태백산맥 같은 겁니다. 백두대간. 그래서 남미 대륙의 등줄기인데 희한한 거는 남미 대륙을 보면 맨 위쪽이 되게 둥글고 아래쪽으로 가늘고 얄쌍하게 펼쳐지잖아요. 그 안데스 산맥이 거의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아래까지 해안 쪽을 따라 쭉 길게 뻗어 있는 거죠. 최고봉이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말라야 8,000m 고봉들만 생각해서 그런데 안데스 산맥의 최고봉은 아콘카과라는 산인데 이게 거의 7,000m입니다. 6,959m. 이것만 들으면 에이 히말라야보다 낫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인간은 대략 2,700m부터 고산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넘으려면 평균 해발 고도가 3,500에서 4,000m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반 정도, 길면 2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고산병 걸리면 유일한 치료법은 하산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가 아니죠. 짐을 가득 실은 캠핑 장비, 요리 장비, 갈아입을 여분의 옷, 비상약 이런 것들을 다 싣고. 고산병은 안 걸리셨었나요? 고산병은 걸리지는 않았어요. 오. 이전에 안나푸르나에서도 고산 증세가 없는 편이기도 했지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무래도 천천히 이동을 해서 그런지 적응을 하셨구나. 계속 네. 이제. 그쵸.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까 한 번에 해발 고도가 쭉 높아지진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고산병이 대부분 잘 걸리는 사람들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소호흡량이 평소에 VO2 맥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용존량을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유산소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고산병이 잘 걸립니다. 고산병 자체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서 네. 걸리지는 않았지만 체감할 수는 있었어요. 아, 밤에 잘 때 네.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깬다든지 그런 증상들은 있었어요. 이거 고산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호흡을 해도 숨 쉬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가 답답하니까 계속 했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네. 뭔가 계속 답답하고
뭐가 얹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삥 도는 것 같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눈이 흐리침침하고 당연하죠. 혈액이 산소를 계속 퍼날려서 온몸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먹먹하고 입맛도 없고 멍해지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군요. 그럼요. 고산은 사람마다 뭐 증상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저는 그걸 다 겪었었습니다. 어머, 저도 이게 정말요? 남미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해발 고도를 천천히 높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한 2,700m 정도까지는 그렇게 고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남미의 공항들 중에서 이렇게 해발 고도가 갑자기 3,500부터 시작하는 높은 데들 있잖아요. 비행기 문을 열고 딱 내리면 그 순간 약간 띵 하면서 시야가 흐려지면서 남미 여행할 때 비행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그럼요. 같아요. 한 번에 이제 바로 우산병 오니까. 자, 우리가 어느덧 1부를 마칠 시간이 됐고요. 2부에서 체르노빌 소년님과의 정신 나간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넘은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인사할 시간도 아깝죠. 우리 이탈리아 남자와 눈 맞았던 앤 자전거 타고 안데스. 우리 안데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산병까지 얘기를 했고 다행히 채솜님은 고산병 증세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탈리아 남자친구분 궁금합니다. 그분도 고산 증세 없으셨나요? 다행히도 없었어요. 운동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에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언덕은 아니죠. 산이죠. 산이죠. 그 산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자전거도 아니고 자전거에 짐이 가득가득 실려 있죠. 짐 무게까지 다 하면은 45kg 정도에서 이제 정말요? 네, 정말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물도 마셔야 되고 식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제 것만 해도 50kg 정도였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자전거 본체의 무게와 그냥 짐의 무게가 45kg이고 여기에는 물과 식량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걸로 한 달 넘게 안데스 산을 올랐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기는. 그 정도면 걷는 속도만큼이나 느렸을 텐데요.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가 걸음이 빠른 분들도 5km에서 6km 정도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6km 정도면 사실 뛰는 속도기도 해요. 그 정도 쯤이면 시속 4km 이상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뭐 평지에서나 조금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거지. 갈 때는 이제 올라갈 때는 정말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고산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아, 오히려 고도를 천천히 올려갔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건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다행이지만서도 산소는 없었다. 당연히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잠깐만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식량까지 왜 들고 가? 그리고 짐은 왜 이렇게 무거워? 우선 첫째는 그 짐 중에는 야영을 할 수 있는 캠핑 장비가 실려 있던 거죠. 제 거에는 없었어요. 음, 제 거에는 없었는데 그 친구 거에는 있었고요. 그렇죠. 남자친구 자전거에는 야영 캠핑 장비가 있었고 네. 그리고 당연히 조리도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량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자전거 여행을 오지 여행을 하다 보면 숙박 시설이 없는 곳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은 밤에는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전조등과 후미등을 뭐 심지어 머리에 쓰는 헤드랜턴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야간에 오래 주행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조난의 위험이 제일 컸거든요. 저희는 야간에는 라이딩을 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나면 바로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 인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구원하기까지는 갈 수 있는 마을이 심지어 하루나 이틀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사실 야간 운전이 주간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 바퀴폭은 굉장히 작으니까 작은 돌불이나 작은 도로 페임이나 아니면 약간 심한 단차 이런 곳을 만나도 얼마든지 낙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냥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500m가 넘는 고산 지역입니다. 대부분 도로가 있는 바로 옆쪽은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네. 도로도 없어요. 도로가 깔려 있는 그런 그러니까 포장도로. 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비포장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간에는 당연히 운행은 위험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을이 나오면 당연히 마을 같은 데 숙박업소가 있으면 시설이 있으면 들어가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야영을 하신 거죠.
다행히 캠핑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는 않았었어요. 아, 캠핑은 전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페루에서는. 페루에서는? 네. 그러니까 페루에서만 안 하셨던 거고 페루에서부터 칠레까지 가신 거니까 중간중간 캠핑을 하신 적도 꽤 있으신 거죠. 있죠.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까지 간 거였거든요. 칠레가 아니고. 근데 거기 파타고니아에서 예, 남미의 땅끝 마을. 네, 파타고니아라는 곳에서는 마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캠핑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식량이 필요한 겁니다. 식량도 그냥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식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긴 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무지했었던지라 그렇게 여유 있게 식량을 가지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설마 한두 끼만 챙기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다가 폭우로 혹은 기상악화로 그런 걸로 발이 묶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정말 저희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익스트림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데뷔는 굉장히 안 익스트림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간 상대가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부터 물어봐야겠다. 혹시 남미 자전거 여행 때 복장이 어떠셨습니까? 설마 그냥 일반 옷, 일반 활동복 입고 가셨어요? 네. 그 일반 복장도 있었지만 트레이닝복이라고 하죠. 네, 흔히 추리닝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런 것처럼 뭐 레깅스 뭐 네. 이런 걸 입고 갔었습니다. 일단 고산 지역이잖아요. 네. 고산 지역부터 그러니까 남미 여행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 열대만 생각하실 텐데 남미가 그러니까 한대 지역도 당연히 있고요. 아열대, 열대, 사막, 우기 정말 다양하게 지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남극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와는 계절이 정반대니까 우리의 여름 시즌에 남미에서 남극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네, 저희가 그 추워지려고 하는 시기에 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풍, 방습, 방온 이런 것들이 되는 기능성 의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니, 뭔가 기능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복이 예. 굉장히 비싸져요. 아니, 중저가도 잘 찾아보면 근데 혹시 궁금한 거 체리노비 선생님은 그런 보통 평상복을 입으신 거고 네. 이탈리아 남자친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아, 그 친구는 다 전문가 수준의 옷을 갖고 있었어요. 사이클. 자전거를 평소에 잘 타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지역이 이런 기후 지형이니 이런 옷을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수진 이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없었고요. 심지어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우중 라이딩을 하는데요. 네. 저는 우비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저는 우비가 없었는데 그 친구는 우비가 있었나요? 주섬주섬 꺼내더니 네. 그 방수되는 레인 네. 자켓을 입더라고요. 레인 자켓을 준 게 아니라 주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주섬주섬. 지가 입어요, 막. 재손님, 자기가 입어요. 재손님 지금 그 이탈리아 남자친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벌써 오픈입니까? 지금은 구남친이고요. 네, 구남친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영혼의 단짝. 구남친입니다. 네, 친구 사이로 남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야, 좀 치사하네요.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를 먼저 안 챙기고 자기만 비옷을 먼저 꺼내 입고.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본인의 몸을 먼저 지키.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조난을 당하면 내가 구해야 되니까 일단 내 몸을 지켜야 된다. 묘하게 납득이 가면서도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뭐 세상 믿을 거 하나 없다더니 믿을 사람. 요새는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는 3개월 정도로 미국 횡단, 미대륙을 횡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여행을 1년, 2년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체르노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장비 무게, 자전거 무게까지 45kg는 그분들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무거워야 30kg, 35kg 정도예요. 아마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굳이 불필요한 물건도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자친구는 최소한 이탈리아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건너서 중앙아시아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은 그걸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해요. 이탈리아 남자친구의 짐 무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왜냐면 캠핑 장비가 있으니까. 캠핑 장비도 왜 경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할 정도의 친구 짐 무게가 그냥 남미만 가려고 했던 저의 무게랑 비슷했던 거죠. 아무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었군요. 조언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행용 캐리어 27인치 정말 큰 거로도 30kg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정말 무거운 것들만 넣지 않으면 혹시 뭐 고데기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덤벨 같은 거 가져가셨나요? 덤벨은 없었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다 보니까 미용 관련된 것도 챙긴 게 사실이에요. 미용 관련이라고 하면 뭐 메이크업 풀세트, 뭐 메이크업도 있고 뭐 네. 헤어 관련해서도 네. 있고 근데 다양한 헤어 제품 바로바로 다 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우선 경로를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따라오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갔고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갑니다. 오사카로 들어가신 거죠? 네, 오사카로 갔습니다. 네, 오사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 좀 시간을 보내고 오사카에서 도쿄를 가서 도쿄에서 어디로 가셨죠? 멕시코를 경유해서요. 페루로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저는 페루로 바로 가고 싶었는데 네.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제가 이유가 뭘까요? 이란 여행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미국 여행을 할 일이 없겠다 싶었어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미나 남미를 간다 그럴 때는 거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번 중간 기착을 하고 거기서 그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그런 코스가 되게 많죠. 심지어 가격 면에서도요. 훨씬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반값에 갈 수 있는 곳을 2배 가격을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굳이 이렇게 갔었는데 자, 리마를 가셨습니다. 리마는 페루의 수도죠. 제 손에 일단 페루라는 나라가 정확히 남미의 어디에 있는지 그 전에 아셨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페루가 남미의 제일 위쪽 지역이죠.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리마에 도착하셨고 리마는 뭐 나름 현대적인 도시이고요. 그리고 리마는 해발 고도 0m죠. 0m죠. 네, 바로 바다가 보이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네. 아 오랜만에 또 여행한다 하면서 그 여행 기분이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네. 세비체 이런 것도 먹고 세비체가 뭐죠? 페루식 회라고 해야 될까요? 회라기보다는 이제 해산물 샐러드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 것도 먹고 관광 모드였으니까 너무 좋았죠. 우선 그거 궁금해요. 자전거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꿈이 일종의 자전거 덕후들 꿈이 그거잖아요. 자기 자전거 가지고 해외 나가서 라이딩 해보는 거. 그런 식의 라이딩이라면 너무 좋죠. 지금도 그쵸.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합니다. 자전거를. 네, 저는 접이식 자전거를 타는데 접이식 자전거를 그대로 전용 캐링백에 집어넣어서 비행기 싣고 가서 자전거를 타곤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전거로 안데스를 넘을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시내에서만 절대. 관광지만 절대 가는 never 거면 ever.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전거가 의외로 꽤 유용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고 편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안데스를 넘으셨는? 왜 그랬을까요? 리마에서 이제 자전거도 조립을 했고 이제 여행짐, 패니어, 자전거 전용 가방이죠. 이런 패니어에 짐을 차곡차곡 잘 넣어서 출발을 할 때 그때 기분이 되게 궁금해요. 그때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 자전거가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도. 무거웠었지만서도 그 국토종주를 한번 하면서 워밍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자신감도 있었고 네. 체력도 조금 되찾은 느낌이어서 네. 자신 있게 출발을 해서 뭐 이 정도쯤 뭐. 응. 내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2번 갔다 온 사람이야. 게다가 이제 해발 0m잖아요. 그렇죠. 해안가 도로를 쭉 따라오면서 갔었어요. 태평양을 오른쪽에 두고. 네네. 오른쪽에 우와. 두고서 네. 이렇게 쭉 가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고 힘이 들지만서도 굉장히 즐거운 또 새로운 장소에 와서 이 그러니까요. 자전거를 탄다는 게 낭만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주 낭만적입니다. 너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너무 꿈 같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때까지는. 네, 언제부터? 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남미 지리를 좀 어느 정도 아니까 리마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태평양을 오른쪽에 끼고 쭉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좌회전을 하죠. 네. 좌회전을 하는데 점점 언덕만 보이고 차들도 적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도시도 없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길도 험해지고. 맞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 태평양을 끼고 네. 가다가 좌회전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 좌회전을 하더니 네. 그때부터 계속 어필을 행복 끝 불행 시작. 네. 어필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 좀 힘드네 하면서 며칠을 올라가다가 며칠을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힘드냐고 몇 시간 올라간 게 아니라 힘드네. 오늘 힘들었네. 근데 내일도 오늘도 힘드네. 그 다음 날 오늘도 힘드네. 며칠이 지났어요? 한 3, 4일 지났을 거예요. 네. 3, 4일 지났는데 보통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분명 내리막길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맛에 자전거 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재미에 타는 건데 아니 오르막길이 계속 나오는데 안 내리막길이 안 나오는 안 거예요. 아니 중간중간 잠깐 나오긴 했어요. 그 짧게. 짧게 짧게 나왔는데 갑자기 더 높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내려온 만큼 또 올라가야 되고 아니 더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 되죠. 네. 그게 제일 짜증나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힘든 언덕을 딱 넘었어요. 내리막길. 이제 끝났구나. 아니야. 진짜 시작이야. 응, 저기 더 있어. 음. 막 그런 느낌이어서 네. 뭔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이상하다. 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해안가 달릴 때는 되게 좋았는데 하면서 그제서야 지도도 보고 그제서야 지도를 붙인 거예요? 네. 그제서야 지도도 보고 이 친구한테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마추픽추 보러 쿠스코에 가 라고 말을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자전거를 타고 어필을 시작한 지 사나흘이 지나서까지 체르노빌 소녀님은 남자친구랑 안데스, 남미를 가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곳을 볼 거야라는 거를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네. 이 모든 일정에 대해서 너가 전문가 같으니까 네. 너에게 맡길게. 네만 믿고 갈게. 네. 나 어차피 지도도 잘 못 보는 길치니까. 근데 그분도 그 남자친구도 자전거는 잘 타고 이탈리아에서 중국을 넘어오긴 했지만 남미는 처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릿속에 이 친구가 세계 여행을 자전거로 했다는 그 네. 프레임 때문에 네. 잘 하겠지. 나보다 알아서 약간- 잘 준비하겠지. 약간 셀프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나는 저 친구를 믿으면 돼. 저의 잘못이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 탓해야죠.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쿠스코? 마추픽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여기에 있었구나. 일단 지금 채소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리마에서 쿠스코가 마추픽추가 있는 쿠스코까지,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도 한참 갑니다. 자전거로는 더 한참 가야 돼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이고요. 기차를 타도 꼬박 하루 걸리고 차를 타면은 1박은 무조건 더 걸리겠군요. 차로 가면. 보통의 여행자들은 당연히 비행기를 이용을 네, 하시죠. 지금 그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때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잠깐 그럼 내가 이 언덕을 이게 일주일 사흘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속도면 한 달을 더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그랬을 때 약간 충격, 멘붕, 나 집에 다시 돌아갈래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집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제 제가 뭔가 의문을 품으면서 과연 이 네. 오르막은 언제 끝날 것인가? 네. 과연 그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아름다운 관광지 뭐 쿠스코나 마추픽추 이런 건 도대체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런 가늠조차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지하게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녁에 숙소를 잡아서 쉬거나 네. 쉬는 동안에 근데 우리 해발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까지 올라온 게 사실 언덕길이니까 시속 3km에서 4km가 맥시멈이었을 거예요. 그 자전거로는 하루에 정말 많이 가도 30km 정도가 맥시멈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못 가셨을 거예요. 못 간 날도 많아요. 예, 아마 15km, 20km도 못 가신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해발 0m부터 4,700m까지 고도를 올리려면은 고도는 4,700m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획득 고도. 개인 얼티튜드라고 하는 건 내가 해발 4,700m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거보다 1.5에서 2배 정도 높이를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르막 내려갔다 내리막 다시 오르막 하니까. 그러면 획득 고도가 7,000에서 8,000m면 야, 아니 이건 그러니까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자세한 걸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워져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디테일한 정보들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내일은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마을에서 잘 수 있어? 그냥 이것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이제 커플이셨잖아요 그때.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여행할 때는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지. 진짜 내가 안마 좀 해줄게. 우리 저녁엔 이거 먹자. 내일은 거기가 맛있는 게 이런 거 있어. 거기는 이런 데 아름다운 게 있을 거야. 라거나 뭐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가? 우리 어디 내 치시오? 조난 안 당하려면 어느 마을 가야 돼? 우리 비상식량 있어? 우리 물 남은 거 있나? 아니 뭐. 더군다나 비상식량도 그냥 한 끼나 두 끼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남자친구는 자전거 전문가라면서요. 그게요. 자전거에 대한 덕후였지. 네. 이 친구도 굉장히 무모한 타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잘 알긴 하지만 자전거도 잘 타고 근데 이제 서바이벌이라거나 익스트림 스포츠라거나 아웃도어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었다. 이 친구도 처음이었다. 처음이었다.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네. 아니 그 친구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분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자기 일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자전거를 좋아하고 체력은 괜찮지만은 남미도 처음이고 이런 거 처음이니까 이런 생존용품을 준비하고 급 질문 있습니다. 비상약품은 뭐뭐 준비하셨어요? 진통제랑요. 네. 또 딴 건요? 네. 지사제. 지사제. 뭐 보통 흔히들 배낭여행 가실 때 챙겨가는 거 정도? 외상약은 전혀 준비 안 하셨어요? 연고 정도로만. 살이 그 솔솔 돋아나게 하는 뭐 그런 연고? 네. 네. 그리고 그런 연고 정도만 챙겨왔고. 붕대나 멸균것이나 과산화수소 계열의 뭐 포타딘 같은 건 좀 모바일 전혀요. 거고. 세상에. 전혀요. 세상에. 밴드. 세상에. 진통제는 그거 중에 챙겨? 밴드를 챙겨갔었는데요. 네. 와, 이 밴드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왜요? 뭔가 어디가 다치면 네. 이 밴드의 자그마한 다치셨구나. 네, 당연히 크기로는 다치셨겠죠. 네. 다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국토종주 할 때도 여기서 낙차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차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전거 타면서 낙차를 왜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 합니다. 낙차를 많이 할 때 이유는 저도 이제 자전거 출근을 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동안 낙차를 3-4번 경험해봤는데 제가 낙차했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방심했습니다. 방심. 네, 방심이거나 과신. 그러니까 정말 자전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움직이는 것, 바퀴 달린 것을 운전할 때, 조정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신 말씀이 100% 구구절절 다 맞거든요. 네. 방심 혹은 과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사고가 더 많아요. 국내에서는. 네. 하지만 안데스 같은 익스트림 지역에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빌드업이었는데 네. 안데스 같은 익스트림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방심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아도 사고는 언젠가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게 없어요. 제 신체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탈진 상태가 오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그럼요.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어필을 올라갈 때 낙차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실속이거든요. 말 그대로 속력을 잃는 거예요. 꾸준한 속도로 올라가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거나 짐의 무게 균형을 조금 잘 맞췄거나 잠깐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힘이 덜 들어갔어. 그러면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꽈당하고 넘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kg짜리 자전거가 내 몸을 덧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떨어진 곳이 조금 단차가 있거나 뭐 낭떠러지 너무 끔찍하니까 네. 그런 데가 아니라 조금 경사가 있는 비탈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5kg짜리 자전거가 떨어지면서 내 몸을 눌러서 아래 언덕까지 그대로 쓸고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기에 충분한 조건인 거죠. 맞습니다. 저도 낙차 사고를 꽤 자주 겪었었고요. 한 번은 엄청 크게 겪은 적도 있었어요. 두둥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미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머나. 그 전에 그쵸 시간 빨리 가죠. 원래 네. 여기 그런 곳이에요. 그 전에 국토종주 때도 한번 낙차를 하고 부상을 당하셨었죠. 1차 국토종주 할 때도 낙차를 했었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안데스에서랑 상황이 비슷한데 운동 안 하던 제가 네. 동네 따릉이보다 못한 자전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화령이라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화령 설명을 드려야죠. 국토종주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는 5% 정도인데 그 5%가 영원히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5km 이상. 근데 그 앞에 소주령까지 있잖아요. 소주령 했죠. 예, 소주령까지 따지면 거의 10km 정도죠. 거의 10km, 정확히 8km 정도인데 10km 정도 어필이 쭉 이어지는. 그래서
자전거가 아무리 좋고 잘 타는 사람도 거의 어필만 2시간은 무조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한 5시간 잡아야죠. 힘들죠. 근데 동네에 운동하던 어떤 여자애가 네. 비실비실한 여자애가 그땐 정말 소녀였는데. 그러네요. 지금도 소녀할래요. 네. 근데 거기를 가서 페달을 밟지는 못하고 끌고 가셨군요. 끌고 갔어요. 잘하셨습니다. 힘이 잘하셨어요. 없어서. 잘하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힘이 드니까 네. 주변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도 혼자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계속.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쳤었고 뭐 아이고. 빗길에 낙차를 하기도 했고 국토종주 때. 그쵸. 근데 안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몸이 너무 힘들면 안데스에서 사고 난 이야기는 두둥 다음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보냈는데요. 소감을 안 물어볼 수 없죠. 어떠셨습니까? 소감이야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라서 뭐 어디 출연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체레노빌 소녀님의 그동안 출연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튜브, 너의 튜브에 체레노빌 소녀를 검색해 보시거나 팟캐스트나 팟빵에 검색해 보셔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해서인지 네. 뭔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몇 회나 더 하실 것 같으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지금도 너무 재밌어서 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많이 늘려주세요. 네, 몇 회 드릴까요? 뭐 시원하게 한 6회 드릴까요? 감사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충분히 저희 적당 덕후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끝나는 것 같은 거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운민 작가님하고 11회 했어요. 어머 11회까지요? 네.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럼요. 컨텐츠가 풍부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2달 더 할 수 있습니다. 3달 더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게스트 섭외가 잘 안 돼. 그날이 곧 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러세요? 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진행도 혼자 하시고. 아니, 진행은 이제 다른 분을 잠깐 유임을 시키고, 오늘부터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제덕후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체르노빌 소녀 심수진님과는요, 앞으로 저희가 적어도 4회 이상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열화와 같다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시고요. 적당히 좋아하면